빈집 혼자 지켜내느라 따고 냈겠구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복이 있나? 내가 하겠다고 나선 일이니 그 책임 다 할 때까지 당신이 참아내는 수밖에. 그 대신 오늘은 일찍 끝났어. 당신하고 얘기 나누려고. 너 케이크 사느라고 조금 지체한 것 빼고는 거의 조퇴 수준이야. 당신 생일이니까 그래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더군다나 들고 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라 나한테 대놓고 뭐라 말할 사람도 없거든. 내가 대장인 걸 뭐. 그리 유명하진 않아도 얼굴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는지라 병원 홍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테고 말이야. 얼굴? 아니 수척해질 게 뭐 있어. 나이 드는 근육들은 다 이완되고 살은 축축 처지는 게 이치지. 중력 때문이야. 세월의 중력. 벌써 75이잖아. 백세 인생 운운하는 판국에 75을 나이 먹었다고 말하는 게 우스운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75년을 살다 보면 조금만 서 있어도 앉으라고 무릎 관절에서 비명을 질러대는 꼴을 당하게 되지 않지. 만간이 작간이 해도 그쯤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나이지 않느냐고. 짱짱 70년에 골골 100년이라지만 반시체 상태로 우턱대고 쪼그려 사는 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나 단호히 건강하게 80 살다 죽는 게 더 현명한 삶이라고 반박하고 싶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말인지는 몰라도 사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 건 확실하니까 그곳에서 환자들을 만나고부터 그런 걸 더 많이 느껴. 거기엔 100여 명 남짓한 환자들이 각각 배정받은 침대에 누워 째깍째깍 돌아가는 자기만의 시간표를 받고 최후의 날을 기다리지. 나이는 제각각이라 해도 수년째 투병 중이라 누구랄 것 없이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거든. 여기저기서 골골골골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절로 난다니까. 하루 평균 47명이 숨을 거둬 지하 안치실로 빠져나가고 또 그만큼의 사람이 동토와 빈 침대를 채우지. 2달 이상 버티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들어와 저녁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 말도 못한 채 호수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모서리에 날이 선체 끼니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삶을 정리하는 곳이 되나서 같은 병동에 있지만 나가는 순서를 아무도 예측 못해. 실은 내 얼굴이 조금 안 돼 보인다면 나름 후듯한 교감을 가졌던 한 남자가 오늘 편안간 세상을 떠난 일 때문일 거야. 적어도 보름은 더 살아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아니지. 그 병원에서 벼랑간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 일종의 죽음 대기실에서 죽음을 맞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바깥 공기를 한 번만 쐬면 소문이 없겠다고 말한 뇌종양 말기 환자였어. 의사 허락 겨우 받아내서 병원 뒤뜰을 휠체어에 대운 채 커다랗게 한 바퀴 돌았지. 결국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외출이 된 셈이야. 무릎피를 잔뜩 맞아 일시적 통증이 사라진 걸 잊고 이런 상태라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치하는 희망을 가졌던 환자가 더욱 애틋했던 것 같아. 교수였어. 학식이 높아서 과학은 물론 문학, 예술, 사회, 경제 등 모든 방면에 박식했지.
그래서인지 태우인 나하고도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년 퇴직을 한 해 남겨두고 생각지도 않던 암에 걸려서는 63이면 나에 비해 형편없이 젊은 나이 아니냐고. 아깝고 아프고 아련하고 아무리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게 죽음이라고 해도 죽음보다 간직한 사연들로 인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는 걸 보면 누구든 내공이 부족해서는 그 자리에 한시도 머물지 못해. 당신 떠나가고 내가 호련 호스피스 병동의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하니까 무식쟁이 친구놈 하나가 야 거기 호스피스가 운영하는 곳이냐? 그럼 나도 데리고 가. 이런 그런 놈이 글을 쓰겠다. 1대1 면접하는 날 병원장이 내 이력서를 이리저리 훑어보다 묻기를 왜 선생님 같으리 유명하신 분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봉사 형태라서 저희들도 그에 맞는 답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했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것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이 곁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엄격한 면회 제한 속에서 환자들과 편안히 대화를 나눌 상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무대나 화면에서 눈에 익은 나이 지긋한 노배우가 찾아와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은 깊이 숨을 쉬며 생각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겠지요. 지금 분명히 사과하고 행동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얘기를 꺼내는 건 자기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아요. 작은 자신감과 행복을 느낄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해요.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게다가 아주 놀라운 발상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명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은 대화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는데 좀 더 강렬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토커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 토커가 말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란 두 뜻을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명칭 같다고면서 말이야. 그래서 동의했지. 하는 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결국 그 과정을 거쳐 토커란 이름은 호스피스 봉사가 시작된 거야. 내가 걱정했던 건 처음 그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어느 정도로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나 하는 거였어. 밝은 미소를 지을까 슬픈 표정을 지을까 하는 것도 딜레마였고 환자들이 나라는 존재를 전혀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 하지만 그것도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가 먼저 그들 앞으로 한 발 다가가게 되더라 이 말이야. 누구보다 대화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만나면서 확연히 깨달았던 거지. 아무튼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근무지만 약속했던 1년 중 6개월을 자원봉사자로 지내오면서 특별한 몇 사람이 내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어. 오늘 떠난 사람도 그중 하나였지. 그래서 마음이 유난히 무거웠고 그걸 감추지 못해 표정에 드러났나 봐.
글쎄, 명령이었나? 굳이 따지자면 4명 정도라고 할까? 다른 죽음 역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긴 내 일반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네 사람은 이 문학적 기승전결로 인생을 함축해 놓은 표본처럼 여겨져서 더욱 그런 것 같아. 마치 비유적 메시지를 행간에 잔뜩 숨겨놓은 단편소설같이. 맞아, 단편소설이야. 정말? 이 별일이군. 평소 남 얘기에 별로 관심 안 두던 당신이 갑자기 그 사람들 사연을 궁금해하다니 놀랍네. 잘 알긴 뭘. 나도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전체를 그려낸 그림이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인걸. 다만 죽음을 앞두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했다고 할까? 단편소설 같다는 말에 혹했나 보구만. 알았어, 해줄게. 나도 오늘은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애초 당신과 콩씨랑 팥씨랑 착잡한 마음 달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고맙게도 그걸 원하니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지 뭐. 일단 당신을 위해 사온 게 있으니까 응? 그거부터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응? 이 호스피스라는 게 사명감이 있지 않고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기천에 널렸어. 나야 당신 임종을 못 지킨 죄 씻어내려고 자청해서 일에 나선 거지만 보통 내력 가지고서는 못 견뎌내. 근데 그걸 연륜히 버티게 해주지. 삶과 죽음에 대해 이리 일비하지 않을 포용력과 이해력이 있으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하는 일은 섬세한 배려와 인내를 필요로 하지.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고 감수성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거든. 통증이 심할 땐 손사리를 처음에 누구도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지만 약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면 금세 외로움과 두려움을 못 이겨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해.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생각이 들어 보기만 해도 애틋해지지. 처음 그들과 만날 때 내가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알아? 반갑습니다. 배우 서영덕입니다. 처음 뵙는 사이긴 하지만 그다지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걸 무기삼아 선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자 온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얼굴을 맞대다 보면 나눌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노인네와 얘기를 나누는 게 일견 헛헛하고 시시콜콜해 보일지도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더욱 편한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마음을 열어보시지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이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보듬고 기르는 기회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화하는 거지요. 요즘 그런 걸 힐링이라고 합디다만 또 합니까? 제가 나중에 오늘 나눈 얘기를 대본으로 기록해서 무대에서 관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듣는 이에 따라서 따뜻한 삶의 지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경계하지 마시고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나 가장 기억나는 얘기가 있으시면 숨 쉬듯 편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지. 이어서 어떤 얘기든 다 들어들을 용의가 있으면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얘기라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혹시 남이 들으면 불편해질까봐 꺼려지신다면 이 서영덕의 인격을 믿고 단언하건대 비밀을 절대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지. 그럼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환자들은 지난날 경험했던 인생의 여러 장면 중에서 무엇을 떠올릴까 금세 고민에 빠지는 얼굴을 하게 돼. 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떠오른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에 진정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 머나먼 시간을 샅샅이 훑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찾는 일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 양초는 하나만 준비했어. 저승 나이라면 국외살이 맞잖아. 불 준비된 게야. 그럼 같이 불자고.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생일 축하. 죽은 옆에 내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없는 돈에 이런 걸 샀느냐고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르는 척 넘어가줘. 당신 세상 뜨고 나서 처음 받는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니까. 자, 가까이 와서 케이크도 뭐 포도주도 한잔 하자. 병원에서 많은 걸 배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한결같은 꿈이라는 게 병이 호전돼서 호스피스 병동을 빠져나가는 거지만 그 확률은 0.1% 정도랄까. 근데 간혹 그걸 내게 대놓고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어.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있기를 하는 거냐. 진실을 말해주는 게 너무 잔인해서 기적 같은 일이 도로 생긴다고 둘러대긴 하지만 모두들 그 도로라는 경우에 해당되기를 꿈꾼다는 게 뭐 내 안타까울 뿐이야. 그러다 보니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환자마다 각기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 초연한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줄까? 들으면 그 차이가 재밌을 거야. 생사에 초연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되게 이러해. 서영덕 선생, 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에 친숙해지면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모두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겐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에 다다르면 누가 됐든 죽는 겁니다. 근데 유한한 존재임을 의식하고 살면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만큼 평범한 게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죠. 모든 이해가 주어진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지만 정확한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그 미지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최선의 삶으로 메워가는 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더는 살 의욕이 나지 않겠지요. 내일이든 모레든 내 인생의 만기가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손에 잡히나.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살인사건, 기타 재해로 죽습니까?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점뿐이지요. 난 죽음에 대해서는 모범생이에요.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난 지금까지
우연에 맡긴 적이 없어요. 죽음에도 그렇게 대처하고 싶어요.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에 반해 분노하는 사람은 죽음에 임박한 자신에 대해 너무 흥분해 있지. 의사가 상태가 어떤지를 묻게 되면 화를 폴컥 내며 그걸 왜 묻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애초에 생존 가능성이 없어서 날 이리로 보낸 거 아니었어요? 뻔하잖아요. 더럽고 벌레 씹은 기분이라 하니까. 난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역겨워서 빨리 이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시간만 보내면서 빨리 죽는 처방을 안 해주는 겁니까? 어차피 난 여기서 죽어나갈 놈이잖아요. 직업이 부풀릴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인술이라곤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돌팔이 작자들 같아 이라고 살리지도 못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살려내야 의사인 거지. 살리지도 못하면서 한가하게 상태나 물어보며 값비싼 처방전 만난 말하고 말이야. 어차피 못 살리는 실력이면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요? 에? 자태 벌써요. 대단한 걸 쓰는 척하면서 관심을 온통 땅도 잘 팔려서 피곤하다 배고프다 다 이게 낙서질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이런 한심한 의사놈들 같으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어차피 곧 죽을 환자 모든 게 무의미해요. 남은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화가 나 미쳐 죽을 지경이라고요. 좀 과하지? 그래도 의사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만 숙여. 죽음을 앞두는 환자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에 비해 우울에 빠진 사람은 남들이 하지도 않는 두려운 생각을 지레해가면서 공포에 늪에서 못 헤어나오지. 그들은 눈빛부터 달라. 동공이 열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있거든. 하루 종일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만 생각하며 그러다 보니까 늘 죽는 꿈만 보여. 창이 전혀 없는 멍텅구리 방을 하세요. 전 살아봤어요. 불을 끄면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집 같은 어둠 속에 갇히죠. 거기에 있다고 저의 존재는 느껴지지 않고 생각마저 사라지는 눈에 맺힌 공상태가 돼요. 뭔가 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어둠 속 허공 안에서 분지 형태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착각도 느껴져. 원시적인 제 시작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햇살 같은 빛을 받아 전 비로소 생명을 얻고 살아났을 테죠. 근데 제가 얼마 동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100년? 1000년? 아니면 더 오랜 시간? 그 기다림 끝에 겨우 생명을 얻고 수십 년을 살다 죽게 되면 난 다시 그 어둠으로 돌아가겠죠. 100년? 1000년? 아니면 영원할 수도 있는 태고의 지륵 속으로 아름다웠던 이승의 모든 인연이 끊긴 채 다시는 태어나지 못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모든 사람을 말처럼 크게 치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속한 일 아니에요. 난 그런 사실이 못 견디게 두렵고 괴로워요. 정말. 냉소적인 사람은 또 어떤 줄 아나? 그 사람도 처음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화도 내고 슬퍼도 했을 거야. 그러다 차츰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냉소적으로 변한 거지. 공연이 나한테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라 곧 죽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딴 사람들이나 돌보세요. 진통제나 늦지 않게 따박 넣어주시고요. 어떤 의사가 위로한답시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늘 어디요? 아, 그곳에 나라가 있나요? 그 좋은 데인가요? 아니 온 곳이 없는데 어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몸속에 있는 씨앗 중 하나가 어머니 질환에서 공교롭게 만나서 세상에 나왔을 뿐 탄생 자체가 더 이상의 실망은 필요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자연 법칙일 뿐 철학적으로 포장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들판에서 치타가 임팔라 한 마리를 선택해 사냥하는 걸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지 생의 인연이라고 말합니까? 죽는다는 건 그저 살다가 부품 수명 다 끝나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전원을 끄면은 얼굴로 화면이 좁혀지면서 하나의 점이 됐다 소리 없이 꺼지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인데도 전생 후생 운행하며 환생하면 신분받고 다시 만나자는 등의 이 싸구려 대사를 날리는 드라마에 환호를 하죠. 그것들이 죽음의 관점을 다 흐트려버렸어요. 죽더라도 제대로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꿈 꾸지 않게 말이에요. 어때? 들어보니 재미있나?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대화하며 노릇거리만큼 남은 생애에 대한 따뜻한 빛을 쪼여주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일 꿈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시간만큼은 못다한 일에 대한 후회나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에서 허우적대는 일은 하지 않게 되지. 생명을 누리는 일은 아니지만 남은 생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다는 게 이 일의 매력이야. 응? 내 사람의 단편 소설 같은 얘기들?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딴 길로 쇠섰군. 알고 보면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얘기들이야. 요즘은 그게 인기라고. 초단편이라나 뭐라나 휴대폰으로 소설들을 읽어대는 세상이다 보니까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든 진지하고 파란만장했을 긴 삶의 역사를 핵심만 요약해서 짧은 얘기로 만들어야 읽힌다는 것인데 그 말에는 뭔지 뒷맛이 앉아. 오늘 탈의한 그 교수에 대해서 물리학 교수였어. 예일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최고 수준의 교수라고 건축 간호사가 말해주더니 한때 TV 잡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리학은 물론이고 역사, 종교, 철학에 대해서도 여러 강연을 한 사람이었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험난한 과정을 겪었을지 나로서는 짐작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속하게 자기 몸의 병을 못 막아 죽음을 앞두게 된 거야. 그다지 늙지도 않은 나이에. 그가 처음 나를 만나는 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내가 늘 그렇듯 반갑습니다. 배우 서영덕입니다. 처음 뵙지만 그다지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걸 무기삼아 선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 준비된 말을 하고 오겠나요? 안 나요라. 그러니 경계하지 마시고 이 순간 저가 나누고 싶은 얘기나 가장 기억나는 얘기가 있으시면 숨쉬도 편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굳게 담은 입으로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른 표정으로 되게 질문을 하더군. 선생께서는 영원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역시 어려운 문제죠. 누구든 그 답을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한 어느 생체학자가 실험을 했다더군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체중을 재서 기록한 다음 사망 즉시 다시 체중을 잰 거죠.
20g의 차이가 났습니다. 숨이 멎자마자 거의 동시간에 날아간 20g의 실체. 실험 결과는 그걸 영혼의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영혼의 무게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물었지. 그럼 교수님께서는 영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는 본래 과학으로 증명된 실체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원론자라고 하고, 육신만 있을 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을 물리론자라고 합니다. 난 그동안 아주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 재없는 공부를 위해 24시간 내 몸을 혹사했죠.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상호 보완 이론에 관해 끈질기게 매진했어요. 즉 산재에 있는 모든 빛의 에너지는 파동이 일정치 않으므로 비동 함수가 존재하며 그 절대값 제곱은 확률 밀도의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일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론의 업적을 남기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도 도중에 병이라도 덜컥 얻게 되면 업적을 남길 시간은 더욱 단축되는 거겠죠. 저처럼 말입니다. 결국 뇌를 확장시키려다가 뇌에 종양이 생기는 역설과 모순의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으니 이런 아이러니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뿐인 삶을 행복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뇌를 무지막지하게 혹사시킨 죄를 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뇌세포가 자기 뇌를 향해 스스로 자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저장된 수많은 지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숨을 거두는 순간 축적된 모든 게 흔적없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라면 인생은 너무나도 덧없어서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g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살아서 쌓은 지식과 충만감이 고스란히 영혼에 담겨 또 다른 세상에서 그 영향을 떨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었던 세상에 신비로운 현상이 얼마든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내가 답했지. 물리론자들이 인간이 육신만 지닌 존재라고 말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을 찬양하고 새로운 걸 창의하고 꿈을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뇌가 하는 기능으로만 단순화시키려는 의도일지 몰라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을 적어도 그보다는 더 숭고한 존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육신이 사라진 후 영혼이 영향을 발휘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확신은 못해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현실을 살아낼 의욕과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교수의 야윈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오르더군. 고무적인 답변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원하는 답이 사실 그걸 입증할 만한 철학적 사유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에 져서 파이둔에서 사랑, 자유, 욕망 등의 추상을 추구하는 일은 뇌의 영역이 아니므로 반드시 인간에게 숨겨진 영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본능으로 주장하는 것은 뇌지만 이성적 세계로의 진입은 영혼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제조된 물체만이 소멸 가능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과 동시에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소멸하지 않은 채 형이상학 세계인 이데아에서 신이나 또 다른 존재들을 만나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매혹당했다고 할까? 영혼의 이 얘기에 빈틈이 없었어. 그래서 말했지. 역시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지요.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닐 테니 그 목숨 수될 시간인 셈 아닙니까?
특히 물리학처럼 어려운 공부를 해서 귀한 업적을 남기기엔 우리 생이 너무 짧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마시기엔 충분할지 모르지만 씁쓸해서 뱉었던 내 말에 그가 탄식과도 같은 긴 한숨을 토하며 답하더군. 아니요, 그러기에도 짧습니다. 어느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군요. 인생 80 산다 해도 잠든 날과 병든 날을 빼면 40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왜 그뿐이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날이나 슬픔에 젖은 날, 무의미하게 버려진 날들도 인생에서 빼야죠. 그럼 제도 살만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은 고작 8, 9년쯤 되려나요? 8, 90 인생의 90%를 즐겁지 않은 삶으로 보내거나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고단하게 허비하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죽자고 덤벼가며 인생을 도전이라고 생각할 게 뭐가 있었을까 후회스럽게만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보니 사는 게 온통 허무해지는군요. 풍화와 마무의 시간을 지나 저승의 강에서 만나게 될 뱃사공 가론이요. 그 탄식을 들으며 또 그가 나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뱃사공 가론을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 신중에 남겨두었던 말을 저승의 강 위에서 뱃사공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두런두런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나누며 우리는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가졌었지. 그래도 몇 번 더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넘어갈 때 프랑스 정치사와 미술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얘기할 때 잠시나마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 대단히 현학적인 데다가 논리적이까지 해서 엄청난 양의 지식 체계가 하나로 융합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그러다 진통 효과가 사라지고 통증이 몰려오면 빛났던 눈빛은 없어지고 온통 찌푸린 얼굴을 침대맡에 눕고 앉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인간이 원래 그런 거겠지. 몸을 찢는 원시의 고통이 찾아올 때 지식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지성이라는 것도 맥을 못 주는 데다 체면과 품위 따윈 애초에 설탕이 없는 거겠지. 교양이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 그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만 들 뿐. 처음엔 말이에요. 죽는 게 두려워 저항하고 애원하고 소리치고 도망치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시키려는 신의 섭리였던 거예요. 심지어 고통이 크게 달할 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니까요. 애초에 가능했던 생각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놀라운 수용의 과정이 틀림없어요. 사슬쩍 먹고 마시며 찍었던 살들을 모조리 허공에 반납하고 지인들도 몰라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 미지의 암흑 세상을 향해 떠나는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가벼운 몸이 돼서 시작점을 향해 빈손으로 고 오늘 휠체어로 뒷뜰을 거닐 땐 왠지 이날이 자기 최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더군. 별이 수명을 다하기 전 서서히 빛을 잃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초신성이라 하여 가장 밝은 빛을 내며 잠깐 불타오르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기분이라면서 말이야.
말도 힘차고 세상 보는 눈도 밝아지며 떠오르지 않던 까다로운 물리공식도 또렷이 생각나는 게 필경 그럴 것 같다면서. 그리고 갑작스레 상황이 나빠지며 2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는 안치실로 들어가는데 일체의 잡념과 고뇌 없이 최후까지 학자로서의 자기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맑은 미소로 보여주면서 훌륭한 말벗이 되어줘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더군. 목표에 치여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 게 한탄스럽다는 자책과 탄식이 아직도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 지금쯤 그가 꿈꾼 이데아의 세계에서 지속 높은 영혼들을 만나 마음껏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야. 두 번째 기억나는 사람은 장동훈 선생이야. 알지? 60년대 후반 태경영화사가 주최한 남자배우 공모에 당선돼서 7, 80년대 모든 스크린을 장악했던 분. 그 왜? 상어는 고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낙타가 찾아낸 바늘구멍 같은 영화에 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 말이야. 그래, 이제 기억나. 얼마나 많은 영화를 찍었는지. 그때 한국 영화계는 장동훈 선생이 나오는 영화가 나오지 않는 영화로 분류될 정도였지. 지금 무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가 1년에 40편이나 된 적도 있었다니. 그런 날림이 어디 있나.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까 영화사 제작부장들이 장동훈 선생 촬영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카! 소리가 나면 볼 때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서로 자기네 촬영 장소로 데려가려고 멱살잡이들을 하고. 그때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숱한 여자들이 들러붙어 연문도 많이 뿌렸지. 그만큼 멋있고 잘생겨서 늘 여자들이 집 앞에서 진을 쳤다니까. 결국 그게 재앙이 돼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들 양육권마저 뺏겼지. 화무 11홍이라고 했나. 안타깝게도 무절제한 출연으로 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다 소비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한동안 스크린에서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생뚱맞게 연극을 하겠다면서 경천동지라는 극단을 만들어 서울 대학로에 나타난 게 90년대 초반이야. 그리고 청당 공연으로 햄릿을 준비하면서 날 부른 거지. 나와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어. 재미있는 건 자기가 햄릿을 맡고 8살이나 젊은 나한테 늙은 숙부역을 줬다는 점이야. 50대 중반의 조카와 40대 중반의 숙부. 앞이 갈 것 없이 경천동지한 캐스팅이었지. 그래놓고 내가 노역에는 대체 불가라나 뭐라나.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배역이든 자기보다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것은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믿는 데다 주인공이 입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핵심을 수행하는 제1의 배우 프로타고니스트의 소임이라는 점을 침을 튀겨가면서 강변하던 사람이었어. 마치 연극이 주인공만의 드라마던가. 그리고 어떻게 주입하든 외쳐야만 메시지가 되는 거든가. 지독한 시대착오에다 위험한 편견에 덫에 걸린 듯 보여서 당연히 그 연극은 악평 속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지. 작품 볼 줄 모른다고 나 역시 대통령을 먹고는 한동안 작품 속에다 뜸했다니까. 그렇게 교육 없이 지내다 2001년인가 내가 오이디푸스라는 연극을 공연하는데 놀랍게도 그걸 보러 온 거야.
지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그리고 명하노니 성문을 젖히고 모든 테벳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줘라. 자기 아비를 죽인 자, 자기 어미를 아내로 맞이한 자, 그리고 어미로부터 아들, 딸을 낳은 자를 똑똑히 보여주어라. 더 이상의 재앙과 저주를 이 나라에 깃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구름이 몰고 온 어둠이 손쓸새 없이 내 목을 옥죄어 오는구나. 내 눈을 찌른 것은 바로 내가 한 짓이다. 무슨 명목에 내 눈으로 이 광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어서 앞을 못 보는 나를 위해서 드러내라. 내가 신의 도구를 덮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를 낳은 사람의 남편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들에게 버림받은 지옥의 아들뿐, 사랑하는 세상에서 다시 없을 더러운 죄악이여, 이젠 말을 거둘 것이다. 나를 죽이든가 다시는 보지 않도록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나를 꺼야 한다. 내 죄는 나 스스로 저지른 것일 뿐 어느 누구와도 상관없으니 부탁이다. 제발 제발 제발. 연극이 끝나고 그가 기다리는 대학로 뒷골목 으슥한 술집으로 갔어. 캄캄한 조명 밑에 앉아있던 그는 남들 눈에 띄는 게 불편하다며 충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는데, 내 나이 아니면 민낯을 아무리 들이대도 알아볼 자가 없다는 걸 모르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자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뭔지 민망했어. 양주가 훈제 연호를 시켰던 것 같아. 남들 보기에 장동원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웃었지. 그러게 뭐 나도 오랜만에 이 포강을 했지만 말이야. 요즘 TV나 영화에서도 자주 보이더니 대한민국 최고 극단에서 오이디푸스까지 맞고 바야흐 살림독 전성시대가 왔나 보다. 다수 사람을 낯짝아 보는 말투가 거슬리긴 했어. 전성시대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연극만으로 살기가 버거워서 드라마나 이 영화에 선별적으로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이 연극을 오래 한 덕에 이 판에서는 주인공 역을 제법 맡기는 하는데,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영락없는 조연이라 하루 종일 대기했다가 한두 씬 찍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겨우 이래 불칠하면서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대꾸했지. 그랬더니 나야 주인공만 맡아서인지 이 조연들이 고충을 알 길도 없지만, 야, 그 닥치는 대로 치열하게 사는 네 모습 보니까 그래도 야 참 좋다. 이렇게 말하더니 닥치는 대로 나이 든 사람의 말본새 치고는 다소 경박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내가 일이라면 안 가리고 뭐든 하는 막내들 뿐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난 왕년의 스타가 내 연극을 보러 와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물었지. 몰랐어? 중문을 포럼이라는 모임 만들어서 세미나도 열고 영화계 순소리도 하고 그랬잖아. 내가 회장을 맡아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 신문에 기사도 여러 차례 나서 알만한 사람들은 뒤에다 알던데 넌 어째 그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제 할 일 외에는 신경을 못 써서. 그뿐만이 아니야. 원로 영화인 동기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한 해 좋은 연기 펼친 배우들을 뽑아 시상도 하고 친목도 높이고. 그 백마 영화상이라고 못 들어봤어? 내가 만든 상인데 그것도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냈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온통 까막눈이니까 내가 답답할 지경이구만.
요점은 기사 하나를 내도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와 연관시켜 섬세하게 관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야. 배우는 어디에 있든지 목소리 빵빵 높여서 보란듯 건재해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지. 그걸 소홀히 하면은 대중들 기억에서 사라지는 법이거든. 자기를 스치며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려 무지 애를 쓰는 분이란 생각에 조금은 측은지심이 들었어. 그러면서 날 그의 백만 영화상 후보에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 사양했지. 뭔지도 모르는 곳에서 주는 상을 어찌 받아. 허접한 상 안겨주고는 제사람 만들려는 속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계형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무슨 연기상이야? 난 죄송하다고 말하고 얼른 화제를 돌리려 다른 얘기를 물었어. 연기할 생각? 물론 연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내 명생에 걸맞는 역을 줘야 내가 선택이라는 거 알 거냐.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출연 저희가 오기는 하는데 이 자식들이 물색 없이 특별 출연을 요청하는 거야. 특별 출연은 뭐야? 말만 달짝지근 바꿔서 뿐이지 엑스트라에 변형된 말이잖아. 아니 내가 그따위 걸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 장동훈이야. 한때 한국 영화계를 휩쓸었던 주인공 장동훈. 근데 나한테 신스텔러니 뭐니 귀에도 안 들어올 그 헛된 말을 붙이면서 주인공 보조 역할을 하라고? 어린 바풀어지도 없는 소리. 답은 하나야. 내 나이에 맞는 주인공력을 가져오든지 나만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서 가져오든지. 한번 주인공은 영원한 주인공이란 말 몰라? 난 말이야. 장동훈이라는 배우는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으로 생을 마치고 떠났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배우라는 건 빛나는 이미지로 대중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영원히 남는 불멸의 존재여야 하거든. 그 말을 듣고 난 내심 걱정스러웠어. 모든 자신의 의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란 생각이 든 거야. 억지로 사람들 모아서 모임과 협회 만들어 회장을 맡고 신문사에 자기가 직접 쓴 보도자를 돌려서 맞춤 기사를 낸 다음 난 이렇게 죽지 않고 주인공 모습으로 당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꼭이요. 꼭. 라고 몸이 쉬도록 외치고 있다고 느껴진 거야.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 그가 내 연기에 대해 평을 한 거야. 특히 오이디푸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했어. 그런데 자기 눈을 찌르고 나온 마지막 절규신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지막 신이면 마지막답게 절규를 한껏 보여줘야 막이 내려올 텐데 그렇게 끝을 맺으면 관객들은 어쩌라는 거야. 죽음을 앞둔 절정에서 자기 어플을 통렬히 부르짖고 목 터져라 외치고 가진 걸 다 터뜨리냐 관객들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속으로 울면서 마지막 대사를 하면 우린 자리에서 못 일어나지. 모르고 미단 닦은 기분 들어서 말이야. 난 당연히 반박했지. 첫째입니다. 외치고 목소리 높이는 거라면 제가 누구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장 선생님께서 연기하던 시대가 운율을 가미한 대사투에 과잉된 감정으로 호소하던 때였다면 지금은 내면으로 함축하고 절제해서 응축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더 강렬하다는 걸 배우와 관객들이 서로 동의한 거죠. 누가 동의했다는 거야? 배우와 관객 대표가 서로 만나 앞으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무대 연기로 인정합니다 라고 문서라도 작성했다는 거야?
배우는 말이야, 아니 주인공은 말이야, 일단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돼. 그러려면 멋있어야겠지. 그게 메시지가 주인공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될 텐데, 그 주인공이 멋있지 않으면 연극은 아무리 훌륭한 드라마를 담았다고 해도 헛껍데기에 불과해. 연기 잘하는 멋없는 배우보다 연기 못하는 멋들어진 배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요즘 TV를 보면 말이야,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젊은 애들 그 가수 그룹에서 수만 여자 팬들이 몰리고 난리던데, 그 애들이 노래를 잘해서인가? 아니지, 팬들이 꿈을 꾸겠지만 환타지를 품어줬기 때문이지. 팬들이 원하는 바로 그 이미지를 콕 집어서 스스로 갖게 했던 거야. 주인공은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자네가 오늘 보인 연기는 훌륭한 대사 처리와 풍부한 음색은 여지없이 실패했어. 왜 자네를 보면서 어떠한 극적 환상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아폴로 신전에서 신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도 떠오르지 않았고, 스핑크스와 지혜를 겨루는 용맹한 모습, 침실에서 아내와 벌이는 섹스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어. 대본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그들이 꿈꾸는 걸 떠오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환상이. 잘생겨서 멋진 게 아니라 관객들이 원하는 행동과 눈빛, 그 모든 환상을 제대로 갖췄기에 멋진 배우라는 얘기야. 요즘은 그걸 미장센이라고 부르고, 그건 노력이지.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난 영화를 하면서 항상 그것부터 견지해왔거든. 남의 눈에 비친 자신, 그걸 남보다 먼저 알았을 때 그 사람은 한바람서 주인공이 되고 스타가 된다. 그게 내 지론이야. 남들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로지 남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차라리 그건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보였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돌아보니 남의 인생의 조연이 되고만 살아. 장동훈 선생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을 넘겨 배가 다 부서진 모습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거야. 날 보자 반가워서 내 손을 꽉 잡는데 전혀 압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이 쥐에 풀린 상태였어. 그럼에도 선생의 병상 나타나는 옛날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절묘하게 꽂혀 있었고, 각종 영화제에서 받은 트로피들로 한껏 장식돼 있었지. 어차피 병원에서 생을 마쳐야 하니 그것들의 후광 속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려 했던 것 같아. 내가 부탁을 하더군. 특정한 사진 한 장을 지목하며 자기가 죽으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사진을 확대해 영정사진으로 쓰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후고를 알리는 보도기사를 써놓았으니 나더러 각 신문사에 보내달라는 거야.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보도 내용은 대략 이랬던 것 같아.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명배우 장동훈 씨가 83세의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300편에 이르는 영화와 한 편의 연극을 남긴 그는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는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멋스러움으로 70년대 당시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 꼽을 만큼 높은 인기를 자랑하였다. 극적 환상을 관객에게 불러일으켜야 진정한 배우라는 판타지 배우론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는 노년 팬들에게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배우로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중절모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모는 몇몇 시목에 두 줄로 실렸어. 원로 배우 장동훈 씨,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 향년 83세,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12일 발인. 대중들이 그가 소망한 대로 우리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를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배우로서의 영광과 명예라는 것도 신문사의 부고처럼 단 두 줄의 팩트로만 기록됐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금세 사라져버린 물거품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이 나의 최후란 생각도 들어. 그래서 먹먹한 가슴으로 진하게 남아있는 분이야.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구만. 그럴만한가? 지루하진 않고 다행이야. 이게 나만 심각하지 다른 사람들에겐 한없이 지루한 얘기일 수 있어서 걱정했는데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얘기잖아. 결국 잘 살아보자고 죽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말이야.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깐깐한 성깔머리를 가진 신통고약한 할미야. 김마리아라는 천주교도였지. 그 어렸던 시절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외교관 남편 덕에 해외에 살면서 손에 물 따윈 안 묻히고 산 듯한 여자였어. 우아함과 도도함으로 이 무장한 건 기본이었지. 그런 사람 특유의 이기심과 귀여움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환자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움이 돋보이던 여자였어. 나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도 나를 미스터 서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했던 건 그 여자의 오랜 습관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미스터란 말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정치어로 쓰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게감 없이 툭 내뱉는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더라고. 심한 통증 속에서도 틈만 나면 병상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했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여자였지만 가족 다 잃고 천주에 의지한 채 홀로 평동에 들어온 기부인 마님의 마지막 행차가 일개천해 보이기도 했어. 췌장에 종양이 생겼다더니 처음 만나는 날 반갑습니다. 이 병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서영덕입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어떤 얘기든 대화가 가능한 토크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지요. 라고 운을 때는 늘 그랬듯 준비했던 멘트들을 다 풀어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시큰둥한 눈으로 나를 훑어내고는 그 목소리로 노래나 한 곡 해보시던가요? 마치 침내 깔기듯이 그 특별한 어도프가 지금까지 떠오르는 걸 보면 아주 끔찍한 인상을 받았던 게 분명해. 그리고 하이톤의 묘한 목소리로 러브 미 텐더란 노래 알아요? 엘비스가 부른 노래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설마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예요? 어떡하면 좋아 이 테러블 이렇지 않겠어? 이런 지입장까지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75이나 먹은 노배우에게 보자마자 노래나 한 곡 불러보라. 그따위 무례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누구나 아는 흔해 빠진 노래를 마치 자기 혼자 아는데 거들먹거리는 그런 오만 방자하면 또 어디에 있고. 난 불이 났어. 그래서 주위를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남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그 여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서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it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always will. 노래가 끝나자 눈을 감고 있던 그 여자가 실눈을 뜨고 말없이 날 째려보더니 그리고 어찌어찌 노래는 선심 써서 들어줄 만한데 발음이 후져서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래서 심각하다고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애인에게 부드럽게 불러주는 세레나데가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동요처럼 투박하고 격앙된 발음으로 뒤덮먹이 된다고 하면서 엘비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허튼 소리를 해가면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어. 아니 그렇게 방자하고 건방집청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니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예의 아니야? 뭐 가끔 자기도 땡큐 그래 하고 말할 때 보면은 원어민 발음하고는 뭐 결이다는 토속적 구수함이 아주 철철 넘치면서 말이야. 아무튼 그 후로도 커튼 닫아줄래요? 문 열어줄래요? 물 한 컵 떠줄래요? 이렇게 세워줄래요? 간호사 불러줄래요? 줄래요? 줄래요? 난 대화에 갈증난 환자를 위해 봉사 나온 토커지 상모습이 아니거든. 그런데 날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아주 교만하고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난 적어도 나보다 먼저 떠날 그 사람을 위해서 불평 한마디 않고 그 허들의 봉사를 다 해주었지. 딱한 처지에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날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면서 또 처녀 시절 자기가 쓴 시들이라면서 노트를 한 권 불쑥 꺼내주는 거야. 내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면서. 또 작법의 시간이 돌아왔구나 싶었지. 결국 그걸 읽어주며 다소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해야 했지만 난 구절 좋다고 칭찬하면서 휴대폰에다 몇 수 담아오는 무리수까지 뒀어.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라도 더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 냉정히 평가해서 글솜씨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야. 아직 남아있을 거야. 기다려봐. 옳거니 여기 있군. 한번 읊어볼게. 제목은 첫사랑이야. 일 터졌다. 사랑 쳐졌다. 마음 닿는 길 꿈틀거린다. 그이 사는 골목길에서 발길 오가는 오솔길에서 일 터졌다. 가슴 무너진다. 가슴 속 진주구슬 굴러 넘친다. 떼구르르 멈출 수 없는 저릿한 아찔함이여. 사람들아, 이 마음 졸이는 거 보아라. 말 못 붙이고 파르르 손 떠는 거 보아라. 첫사랑이다. 큰일이다. 어느새 붉어지는 내 얼굴. 뭐 조금 서툰 문장이지만 시의 구색을 나름 갖춘 듯해서 좋았고, 무엇보다 숙주름 가득한 사랑의 표현들이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청량했지.
그 시절에 누구나 그런 수와 낭만에 젖을 때니까 그 자작시들이 병든 노파를 소년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면 신앙극집은 언제라도 해줄 요니가 있었어. 가, 내 직임에 하나 더 읽어볼까? 옳다. 이게 좋겠구만.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만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진짜 맞구만. 밑에 가수 이름이 숨어 있었어. 이게 노랫말인 줄 모르고 아주 맑은 시를 썼구나 생각해서 잽싸게 휴대폰으로 찍어 놓았더니만. 어쨌든 세레나데 같은 수십 편의 시를 읽어줄 때면 그냥 잠깐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득한 생각에 잠기곤 했지. 그러다 속내가 드러난 계기가 있었는데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논쟁을 하면서였어. 종교가 있느냐고 묻길래 아직 준비 중입니다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지. 끔찍한 표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 지옥행이라고. 내 말 믿어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직접 지옥을 체험한 안젤리카라는 소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쉰 목소리로 그 여자 흉내를 내려니까 쑥스럽구만. 내 목소리는 이래도 그 여자가 내는 소리라고 상상하면서 들어봐. 다시 할게. 믿기지 않겠지만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 비밀한 것을 증명하리라라는 말씀을 엔젤리카를 통해 직접 증거하셨던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간증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이 순간도 666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채 부유한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이 저토록 많이 있다는 걸 직접 설명하는 거였죠. 지옥엔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와 돈 밝히던 교황들, 비리 저지른 대통령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마이클 잭슨까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어요.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난 소름이 돋았어요. 그곳에선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다는 말뿐 자비와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을 믿고 계율을 따르는 자들만이 무서운 지옥을 피해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스터 선은 내 말을 믿고 당장 성당에 나가도록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도 마치 길이를 내다루던 날 대하는 게 못마땅해 난 다소 퉁명스럽게 대꾸했지.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설정해 신앙심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는 일은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3대 종교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모두 비슷한데다가 벌을 주는 방식 역시 아주 흡사하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잔인함을 기본으로 한 벌칙이 원시적인데다 때론 문화적이기까지 하죠. 조금 자기적이면서 피차 표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몸이 직접 하늘로 오르는 휴거가 아닌 바에야 사후 영혼이 지옥에 도달해서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영혼이 체벌로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는 걸 어불성설이지 않을까요? 영혼의 주 재료인 정신적인 면으로 고통을 주는 거라면 또 몰라도요. 그죠? 그 여자는 몸을 부르고 떨면서 날 준엄하게 꾸짖더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얄팍한 인간의 논리로 재단하려 하다니 미스터 선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건 그분의 논리와 목표로 진행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원대한 사명이자 사업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권장하고 계세요. 삶과 죽음, 사후의 보상과 벌까지도요. 그래서 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오르기 위해 회개했고 믿었고 기도했고 찬양했으니 겁날 게 없지요.
나눈 재산 모두 하나님 사업에 기부해서 가진 건 신앙 하나뿐이에요. 미스터 서도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은 근물, 전적인 의지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성당에 나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세요. 이게 내가 미스터 서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충고일 거예요. 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니까. 결국 그녀의 절실한 눈을 보고는 그렇게 뭐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더군. 그리고 시인 중에 감추어뒀던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것이 나를 처음 만나는 날 가장 말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을 때 하게 된 얘기였다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얘기였지. 애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그 청년을 부모가 공격 반대했다는 거야. 가난뱅이라서. 그리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신앙감과 억지 맞설을 보게 했다는 거지. 세밀한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 그 시절만 해도 부모의 뜻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으니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남자와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됐고 첫사랑과 아프게 헤어진 채 남편의 첫 부임지인 미국을 떠나게 됐다고 했어. 사랑했던 남자가 호전이 신학대학으로 편입해서 독산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됐다는 얘기를 한 건 20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였어요. 저와 하지 못했던 결혼에 대한 정한과 원망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세월이 흘러 자잘한 기억들은 모두 사라진 채 속절없이 늙어진 몸되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때의 못다했던 사랑을 잊지 못하고 50년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다면 믿겠어요? 러브미 텐더는 그 남자가 내게 불러준 최초의 노래였고 노트에 적은 수많은 시들은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눈물의 기록이었어요. 네, 찾아가 봤지요. 독산동 성당에 계시더군요. 오랜 음성으로 전하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분의 다정한 미소와 얼굴만 보였어요. 미사가 끝나자 그분이 출입문에 서서 일일이 신도 들고 악수를 하였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내밀어 그분은 말없이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어. 날 알아보았는지 못 알아봤는지 난 알지 못해. 다만 내 손을 잡았을 때 가늘하게 떨렸다는 힘. 남편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었지. 결국 난 영혼의 안식을 위해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 그 말을 들으니 한순간 어긋난 사랑이 섬광처럼 가슴을 관통하여 마치 내 통증인 양 아프게 느껴지더군. 그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 동기가 뭔지 아나? 신부님은 하나님의 사제라 분명 천국에 도달할 터이니 자기가 충만한 믿음으로 천국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꼭 이룰 수 있을까라는 확신에 쓰였다는 것. 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녀에게 종교는 그렇게 시작된 거였지. 사랑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이 축복이라고 그 여자는 말하고 있었어.
죽음을 갈구하는 기도를 매일 울리며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죽음을 앞둔 여인은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다. 결국 그녀는 첫사랑 남자와 지금 마지막 시절의 흑백 사진을 손에 쥐인 채 세상을 떠났어. 마치 간절히 원했던 죽음인 것처럼 그윽한 미소를 띤 채 삶보다 위대한 죽음이랄까, 혹은 세속적 윤리를 떠나 한 사람에게 쏟은 수뇌보의 극치랄까. 지금쯤 존재한다고 믿었던 천국의 계단 어딘가에 앉아 신의 부름을 받고 오늘 주임 신부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죽음을 축복으로 맞이한 특별한 경험이었어. 노래 한 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지는구만. 어제 대기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809회의 병든 노모를 위해 관여한 딸이 틀어준 노래였거든. 아는 노래지만 세상 매듯하게 들리더라고. 이 순간 그 노래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봐. 연분한 지나가본 바람을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 꿈에서 노래를 들으니까 춘광 90일에 꽃볼 날 몇 날이고 인생 100년인들 청춘 행락 몇 날인가. 소월 식구가 떠오르는. 사명 다하고 수명 다한 다음 낯선 시간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고작 이것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사람을 말할 차례인가? 그 돈 많은 고집쟁이 남자였어. 나이는 86, 가진 게 많아 죽는 걸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입실한 지 보름 만에 빈손으로 떠나고 말았지. 가남이었어. 짧은 생이 아니었음에도 왜 이렇게 짧냐며 그걸 그토록 아쉬워했지. 먹는 것에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남들은 식욕을 잃고 한두술 입에 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사람은 토역질을 참아가며 나온 식사 전부를 억지로 씹어 삼키는 것을 보며 그게 삶에 대한 욕구인지 번 돈에 대한 집착인지 구분을 못했어. 처음 만나는 날 늘 하던 인사를 하며 가까이 다가갔었더니 부서지는 표정을 짓고는 옆으로 꺼지라고 턱짓을 하더군. 무안을 당했지. 물론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야.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으로 무력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누가 말을 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거든. 이 일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안재야. 뭐 그런 경우 하는 수 없이 대기실에 앉아 당사자가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어느 하루 이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다리가 풀려서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야. 간호사가 그 거울을 부축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달려가 도움을 주었지. 냉소적인 눈길이 풀리는 계기였어. 그랬더니 오후 무렵에 날 미리 부르는 거야. 갔더니만 간호사 눈치를 쭈뼛쭈뼛 보고는 역생 한경도 사투리로 아마 이 순댓국을 한 그릇 사다 줄 수 없겠느냐고 하더군. 당황했어. 이곳에서 외국 음식 반입은 규칙이 위반이거든. 특히 말기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먹게 했다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을 해도 아이 들어준단 말이야. 이 죽을 때가 됐는지
어릴 적 고향서 먹었던 아바의 순대가 와 이리 생각나는지 모르겠지. 한 그릇 먹어보면은 소원이 없겠는데. 그래서 내 부탁하는 게요. 내일 올 때 몰래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겠어? 하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결국 죽는 걸 말함일 텐데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셈이지. 그걸 걱정하는 대신 순댓국 한 그릇으로 유전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모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 그리고 다음날 정통 함경노시 아바이 순댓국을 사들고 들어갔지. 생각만큼 많이 먹진 못했지만 한술 한술 얼마나 감격하면서 먹든지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더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순댓국을 떠올려 고역스러움을 참아가며 그 음식을 먹는 것이니 가슴이 먹먹했어. 상을 물리고 한 차례 격렬한 통증과 진정의 과정을 겪은 후 조금 평안해지자 그가 나를 불러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더라. 6.25 시절 함경북도 강계에 살다가 1.4 부대 때 홍남으로 내려가 빅토리호에 실려서니 거제로 내려온 게 16살 되던 해. 아버지는 인민고로로 자출됐고 외동인 나는 중공군 폭격을 피해서 호럼에 손붙들고 기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디요. 처음엔 모슴사리에 구두닦이에 안 한 일이 없더랬어. 그런데 어느 하루 어배가 겨울철에 싸들고 온 옷까지 쫙 팔아서리 미천을 만든 다음 이 부산역 앞 노천에서 이 순댓국 장사를 시작했던 기요. 사람들은 어메 음식이 맛있다고 줄을 서고 근데 어메가 2년도 아에 대해서 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겠어? 그때부터는 사는 게 전쟁이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메가 만들었던 순댓국 비법을 그대로 기억해서니 내가 이었지. 얼마나 신력이 고되던 게 저녁 때가 되면 그저 코피를 쏟고 파김치가 됐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 그렇게 돈을 벌어서리 국제시장에서 포목점을 열었죠. 사람들이 죄다 부산으로 몰려오면서 옷감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었거든. 그게 떼돈을 버는 시작이었던 게요. 포목점이 넓어지니까니 옷감 만드는 회사가 되고 그게 커지니까니 직원들이 생기고 바이어들이 생기고 외국과 합작을 해서리 수출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기업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란 걸 똑똑히 보여줬던 게지. 배 일어나고 중소기업이지만은 회사는 잘 성장해서리 내 재산이 1,000억이 됐어. 아들하고 딸년 하나가 빤del하게 이곳에 드나드는 걸 봤을 게요. 아양을 떠는 거란 말이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내 돈이 자기들 돈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런데 난 주길에 실소. 정신 못 차리는 아들놈은 필경을 쓰듯 돈을 낭비할 게 뻔하오. 젊을 때부터 아까운지 모르고 돈을 펑펑 써왔거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리 내 이 자식 교육에는 실패를 한 거요. 회사 운영에 참여시켜 봤더니까 그런 개엉터리가 없어. 그래서 단칼에 잘라버렸지. 딸려는 그 사비놈이 괴물이 욕심이 쪽제비 모양 터글터글 해가지고 소리 그런 놈한테 공짜로 내 돈을 그 아가리에 쳐 넣어야 되는 순간이라니 내 이 열불이 나서 미쳐갔어. 솔직히 말하면 난 죽기도 싫고 죽기도 싫소. 이 꼴이 되고 나니 돈 처분을 어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으니 내 이 집에 죽을 지경이 자린법이란 비난을 들어가면서 한눈 안 팔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돈을 모았는데 돌이켜보니까니 가져가지도 못할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인생을 몽따고 허비했다는 생각만 들고 좀 쓰고 살걸, 좀 나누고 살걸 하는 아쉬움,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단 말이야. 문득 눈물이 맺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말해줬지. 죽으라면 자기가 번 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죽어서도 자기 이름으로 유용하게 쓰일 방법에 대해서 말이야. 그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어.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있으니 이보고도청의 도움을 받아 재단이 만들어지면 통일이 됐을 때 오병천 회장 이름으로 쓰일 발전 기금이 될 거라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겠느냐. 한 푼 못 쓰고 눈 감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아쉬움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눈을 감고는 고개를 계속 주워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더군. 변호사가 왔고 그 후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는 몰라. 다만 아직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앞둔 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이자 마지막 위안이 될 거란 생각은 분명해. 결국 그분은 며칠 못 가 말끔하게 다린 옷 한 벌 탈락이고 회한이 가득한 그림자만 남겨두고는 숨을 거두었지. 어떤가? 들어줄만 했나? 다시 생각해도 다들 그럴듯한 사연과 아픔이 있는 죽음들이었어. 여러 인생을 무대에서 연기하는 내게 시사하는 바도 커서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도 봉사하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죽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네 명의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거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지켜내는 당신이 안쓰러워서 많은 말을 짓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남 얘기하는 동안에도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 거둘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죄가 태산이라는 것. 따지고 보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다 그날 생긴 일 때문인 거지 뭐. 생일을 핑계로 하기 싫은 얘기를 또 꺼내는 꼴이지만 공연으로 인해 마누라 인정을 지켜보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무대 일 하는 자의 숙명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로 인한 상처가 내게 너무 컸던 일이었어. 말해 뭐해. 피처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게 아프고 서러운 거지. 내가 부재 중인 그 시간을 당신이 택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야. 그럼에도 당신에게 어떤 조짐이 있었을 때 공연을 못한다고 말할 걸 후회가 밀려와서 만약 마지막 순간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이거라고 말할 거야.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짓고 말았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용서를 바란다.
일을 하다 보니 느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래서 내 죄 씻자고 하는 일이지만 외로운 영혼들의 마지막 통로에 작은 위로를 해주며 사는 나를 보고 대견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 일이 당신을 사랑했기에 행하는 진심 어린 애도란 것 좀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뭔데 최후의 순간 말하지 못한 당신은 이 얘기는 어떤 걸까 궁금하기는 해. 내가 남들에게 묻듯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얘기일까? 가장 아팠던 기억이 얘기일까? 이 질문은 당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어.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대, 영화, 현실에서 아직도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노배우 서영덕입니다. 어떤 얘기든 들어주고 대화도 해드린 일명 토커란 봉사 일을 하고 있죠. 절 믿으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순간 제게 가장 해주고 싶은 당신 얘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털어내기 쑥스럽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격과 사명감에 두고 맹세하지만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테니까 숨김없이 말해주셔도 됩니다. 막상 답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더 극적인 기억을 만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막 떠오르는 당신의 대답이 어떤 건지 조금은 궁금하긴 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어떤 걸 말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부디 그 대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의 얘기를